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12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26의 일부분, 그 다음에 챕터 27의 일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 부분을 좀 자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에 한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챕터 26 매크로와 선행 처리기입니다. 선행 처리는 컴파일러 이전의 처리를 의미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수업 때 배웠던 것이 소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을 링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소스 파일, 오브젝트 파일, 실행 파일 이런 순서로만 세 가지 단계로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지금 학생들이 심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 선행 처리기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처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선행 처리기를 거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 처리가 처리가 된 소스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스 파일에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중간에 이 선행 처리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 처리기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런 부분요, 지금 int main이라는 것이 메인 펑션의 내용인데, 이 위쪽에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메인 함수 위에다가, 그죠?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위에 보면은 여기 샵 define, 그 다음에 pi는 파이의 약자입니다. 파이의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3.14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은 전역 변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선행 처리기의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처리기를 통해서 이제 적용되는 어떤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메인 문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컴파일러를 수행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수행되기 이전에 선행 처리기부터 먼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선행 처리기는 무엇을 하느냐, 이 메인문 바깥에서 define라는 것이 정의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define으로 이제 파이라는 값을 3.14, 그러니까 파이는 3.14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그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고려를 한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define pi 3.14는 파일을 우리가 작성한 코드 내에서 파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은 어떤 변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3.14로 치환하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define pi 3.14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놓고 메인문 안에서 예를 들면 num equal pi 곱하기 3.5 라고 코드를 짰을 경우에는 선행 처리기가 이 부분을, pi라는 요 부분을 3.14로 이렇게 치환해주게 됩니다. 단순히 치환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수 이름은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선행 처리기를 위한 명령문에서 파이라는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이는 3.14라는 값으로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새로 선행 처리가 된 소스 파일에서는 파이가 아니라 3.1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 처리기의 역할은 이전에 명령문에 대해서 바로 소스 코드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소스 파일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단순한 치환의 작업을 거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선행 처리기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문장은 샵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샵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우리가 샵 include, 그죠? include 그다음에 stdio.h, 그죠? 요런 우리가 항상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include 문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선행 처리기가 처리해줘야 되는 문구였던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어쨌든 샵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명령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파이는 3.14, 여기는 뒤에 1호라는 값이 더 붙여가지고 좀 더 길게 보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샵, 그 다음에 뒤에 define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지시자입니다. 지시자. 무언가를 하도록 명령하는, 그래서 define 해주세요. define이라는 것이 정의를 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정의를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매크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파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 이 파이라는 매크로의 몸체는 3.141호다 라고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디파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명령어가 뜻한 것은 무엇이냐? 파이라고 그 코드 내에서 P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 부분은 무조건 3.1415로 지원을 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같게 되고요. 요거는 숫자이긴 한데 숫자 외에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string 같은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efine, name, 홍길동이라고 적어놓으면 name이라고 적힌 그 메인문의 내용을 홍길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age라는 곳에 24라는 age라는 매크로 이름에다가 24라는 매크로 문자를 붙여주면은 age 여기에다가 2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변수를 한 개를 선언을 해놓고 값을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이런 함수의 형태, 이런 함수의 형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addr이라는 어떤 그 함수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쓰인다, 그 코드 내에서 쓰인다 그러면은 put s, 그래서 set string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매크로 몸체로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print addr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ut s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새로 선행 처리된 코드 내에서는 새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 말고 그냥 이 내용만 딱 보면은 보이죠? 화면에다가 홍길동의 이름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4라는 나이가 출력이 될 거고, 주소, 경기도 용인시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굳이 비주얼 C++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푸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요. 뒤쪽에 좀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여기 부분은요, object like macro라고 적혀 있는데요. 뒤쪽에는 function like macro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펑션, 우리가 함수와 같은, 그러니까 요거는 오브젝트와 같은 매크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브젝트라는 것이 하나의 완성된 어떤 개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는 3.141호다 라는 것을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function like macro라는 것은 하나의 펑션을 define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function like macro라고 부릅니다. 그 선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샵 define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펑션의 이름같이 쓸 수 있는 매크로의 이름, 그 다음에 이쪽 뒷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매크로의 몸체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square라는 이름을 붙인 매크로가 있다. 그리고 이 매크로가 지금 함수 형태이니까 당연히 어떤 인풋값, 그죠? 그 매개변수를 이용한 인풋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풋값의 이름이 여기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square x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코드 내에 square이라는 어떤 그 함수와 같이 생긴 매크로가 입력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함수에 받아들여지는 이 x를 두 번 곱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어떤 형태로 코드를 변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square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1, 2, 3을 두 번 곱한 어떤 결과값으로 바뀌게 되고, 코드 내에서 바뀌게 되고, square, num이라고 해서 어떤 num이라는 변수를 그 함수 내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num이라는 변수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건 이렇게 변수를 이름을 넣어주면은 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두 번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로 코드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환의 과정을 거쳐서 매크로 확장이라고 한대요. 정확하게 매크로 확장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함수도 매크로로 만들어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크로 확장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직접 짜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주얼 C++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지금 우리가 코딩해 볼 내용은 560페이지 있는 매크로 펑션.c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샵 include부터 시작을 하고요. to.di.h 그 다음에 여기다 define square 그죠? x는 x 곱하기 x다. 그리고 뒤에서 더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매크로형 어떤 함수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 변수랑 분리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해준다고 해요. 참고를 하고요. 이제 메인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20 셀프 스퀘어 of 넘은 깊이 n 여기서 스퀘어를 불러주죠. 매크로로 되어 있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printf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이라서 컨트롤 CV 형태로 작성을 해주는데 대신에 중간에 다른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를 넣고요. 여기 마이너스 5 넣고 마지막으로 2.5 그래서 여기는 2.5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것 여기다가 3 더하기 요런 값을 입력을 해주고 return 0 이렇게 코드를 짭시다. 그 다음에 컴파일 해주고요. 결문 접수 작동했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작성됐고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지금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보면은 num이라는 값이 20이라는 값이었고 그죠? 그래서 스퀘어를 불러드릴 때 20이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20이라는 값이 20 곱하기 20의 결과로서 도출되게 되고 그것이 출력돼서 400이라는 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이렇게 제곱이 돼가지고 25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출력하는 여기 2.5 같은 경우는 0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책에는 6.25라는 값이 출력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라고 출력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d가 아니라 %g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코딩을 하고요.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6.25라는 값이 제대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내가 실수를 했는데 컨트롤 CV 형태로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3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3 플러스 2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값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을 하기에는 3 플러스 2가 진행됐으니까 5고 그 다음에 5를 제곱했으니까 25라는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값을 보면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 도입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3과 2의 합인 5가 스퀘어의 함수에 인제가 되어서 25가 출력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실제 출력 결과는 11로서 값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지금 컴파일했던 코딩을 했던 그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그죠? x라는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x를 2번 곱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다가 x라는 값에다가 3 플러스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3 플러스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그냥 x라고 표현된, 라지 x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부분에 3 플러스 2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2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3 플러스 2 앞에 나오고요. 곱하기 3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요 3 플러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라는 값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 문자 그 자체로 3 플러스 2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 더하기 3이 6, 3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11이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3 플러스 2 바깥에다가 괄호를 하나 쳐주면은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괄호를 쳤으면 여기 괄호에서부터 괄호 열었던 부분에서부터 괄호 닫을 때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 x라는 값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괄호가 우선이다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5, 그 다음에 괄호 아래 있는 5를 곱해서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의 값을 입력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그 해결은 되지만 문제가 해결은 되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매크로 함수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친 게 아니라 요쪽에 우리 함수 부분에서 괄호를 이렇게 친다. 그죠? 괄호를 치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3 플러스 1이라는 값이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용해서 2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건데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은 120 나누기 스퀘어 2라는 것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고려했던 게 뭐였냐면 2의 제곱 4 그래서 120을 4로 나눈 30이라는 값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을 실제로 좀 이따가 내가 한번 코딩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실제로 코딩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냐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요렇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라는 것이 먼저 계산이 돼서 이 넘이란 값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여기 있는 요거 그대로 그냥 따와가지고 요걸 쭉 따와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2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2가 들어가는데 여기 2 곱하기 2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스퀘어 2라는 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아예 2 곱하기 2로 치환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2 곱하기 2를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120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코딩이 되면은 120을 2로 한번 나눠주고 2를 한번 곱해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1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30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괄호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안쪽에도 이렇게 괄호를 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괄호를 한 번 더 쳐주면 이 스퀘어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안쪽부터 먼저 계산하고 이제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2 곱하기 2로 먼저 수행해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120 나누기 4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얼마만큼 잘 잘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퀘어라는 함수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함수의 함수를 이용할 때 그 상식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두 줄에 걸쳐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짧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함수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매크로 함수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매크로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매크로가 굉장히 길게 된다. 그러면은 함수 부분과 define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렇게 줄줄이 길다랗게 명령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여기를 엔터를 쳐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그 C 언어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사실은 한 라인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이렇게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C 언어가
요 라인과 그 밑에 있는 라인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아까 그 비주얼 C++ 썼던 코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아까 봤던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여기에 괄호를 이렇게 치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치고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25라는 값이 도출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얘를 치우고요. 이 위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했고요. 실행해보면은 25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개를, 이 바깥에 한 개를 더 쳐준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는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소괄호 하나만 치더라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린트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은 120 마이너스 스퀘어 2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여기다 퍼센트 F를 F 아니야 퍼센트 D로 치면 되겠네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소괄호를 한 개만 쳐가지고 작성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와요? 120 여기 있네요. 120. 지금 내가 여기다 역슬러시 n을 안 집어넣어서 엔터가 안 쳐졌는데 12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원래는 30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12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다 역슬러시 n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주고 다시 바깥에다가 소괄호를 한 개를 더 쳐줍니다. 그리고 디버깅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제서야 우리가 원했던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그냥 엔터를 친다. 엔터를 치고 컴파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이 이유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하나의 라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역슬러시를 또는 동표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컴파일 하면은 전혀 무리 없이 컴파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매크로라는 것이 이 소괄호를 어떻게 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상식대로 작동이 되기도 하고 작동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매크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잠깐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먼저 정의된 매크로의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었던 예를 들면은 define, py, 그 다음에 define product라는 어떤 매크로들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설정된 요 매크로 이후에 사전에 설정된 이러한 매크로들을 불러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페이지인데 슬라이드인데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사전으로 정의되어 있었던 매크로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PI라는 어떤 이름으로 매크로가 이렇게 설정이 됐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3.14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덕트라는 부분은 여기 프로덕트 XY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R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R이 들어와서 여기 이 부분을 지원해주게 되겠죠. 제곱 형태로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Circle Area라는 새로운 매크로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이 매크로를 이렇게 그 메인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했던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내가 따로 코딩하지 않을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앞줄에서 먼저 정의된 매크로는 새로운 매크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매크로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함수랑 그 매크로 함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의 첫 번째로는 매크로 함수는요 일반 함수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해요.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어떤 방식이 일단 얘네들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사칭 영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턴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계산하는 결과를 리턴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매크로 함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CPU의 입장에서는 계산량이 줄어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매크로 함수를 써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함수 호출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별도의 메모리 공간, 예를 들면은 메인문에서의 로컬 함수 같은 경우는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됐었고, 그런 식으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호출된 함수로의 이동 및 반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됐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매크로 함수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연산이 수행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봤던 거요.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여기서는 라드라는 그러니까 라디안의 어떤 줄임말인데, 이 라드의 변수의 형태, 데이터형을 더블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파이라는 것이 분명 그 실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 파이라는 pi라는 어떤 매크로 변수 또는 매크로가 가지는 어떤 데이터형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값으로 리턴을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형으로 리턴하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료형이 뭐냐에 따라서는, 자료형이 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형과 무관하게, 여기 전달되는 인자의 자료형의 구분을 받지 않는다. 어떤 값이 들어오든 크게 상관없이 그냥 매크로는 진행이 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예를 들면은 프로덕트라는 어떤 매크로를 작성을 해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값이 인테저형이나 아니면은 더블형이나 아니면은 스트링형이나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값을 넣고 싶을 때는, 원래 C어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의 어떤 개념을 쓰지 않고 작성을 할 때는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스트링 값을 입력을 받아라, 아니면 이럴 때는 더블 값을 입력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지만, 이 매크로를 이용하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값이든 어떠한 변수의 데이터형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고요. 반면 단점이라고 하면요, 정의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괄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괄호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좀 덜 해가지고 괄호를 잘못 쳤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디버깅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 컴파일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를 만들다가 무언가 이제 잘못된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그를 발생을 시켰을 때, 컴파일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세요라는 어떤 에러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근데 그 에러 메시지는 컴파일러가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 처리라는 거는 선행 처리기가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역할 이전에 존재해서 이제 선행 처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는 선행 처리가 완료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처리를 하기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컴파일러가 받은 어떤 정보는 선행 처리가 된 소스 코드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파일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선행 처리가 된 이후에 있는 코드에 한해서만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쪽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코드 자체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선행 처리 이전에 있는 코드에 대한 버그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에러 메시지는 오직 그러니까 그 선행 처리 이후에
파일 소스 코드에 대해서 에러를 내뱉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디버깅 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그 매개 변수로 받은 다음에 이 두 개의 값 중에 어떤 것이 크겠냐, 어떤 것이 작겠냐 라는 어떤 조건문을 단 다음에 리턴하는 값을 이렇게 달라지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A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출력하도록 한 건데요. 얘를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면은 int diff abs라는 게 absolute 값, 그 약자예요. 그래서 absolute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건데 두 개의 차이에 대한 absolute 값을 계산해 주는 어떤 코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if문, 그죠? if문과 else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똑같이 요것과 똑같이 작동하는 매크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뭐 이름은 똑같이 이렇게 diff abs로 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 부분요. 요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작동은 아마 작동은 할 거예요. 작동은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그냥 비주얼 C++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C++로 넘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해볼 코드는 565페이지에 있는 매크로 펑션 weakness.c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VBS x, y 그 다음에 바로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그리고 y 마이너스 x 중간에 여기에 이렇게 초괄호를 쳐줘야겠죠.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이 그러니까 두 개의 x와 y의 값을 x의 값에서 y의 값을 뺐을 때 이것이 참이겠느냐, 그러니까 뭐 양의 값을 가지겠느냐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x-y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y-x를 출력함으로써 무조건 양의 값이 이제 그 출력되도록 양의 값이 계산되도록 하는 어떤 매크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인문을 수정을 해서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봅시다. f 두 값의 차 d/n if abs 5,7 그 다음에 printf f 두 값의 차 %g \n diff abs 1.8, -1.4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해봅시다. 해보면은 작동 컴파일 잘 됐고요. 이렇게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개, 잠깐만요. 조금 뭔가 달라 보이기는 하네요. 무엇이 다르냐? 지금 5,7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x랑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5-7이라는 것이 양수면은 그대로 출력을 하라. 아니면은 음수로 출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y-x로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값이 플러스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네요. 미안해요. 이거 내가 지금 코드를 좀 잘못 쳤던 게 뭐냐면 요거네요. 요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x랑 값과 y랑 값을 비교를 했을 때 x가 y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true, 참이면은 요게 작동이 되고 거짓, false 면 요게 작동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되네요. 좀 실수를 했습니다. 코드를 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랑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 요 코드를요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크로에 대한 어떤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형태로 쓴다. 그래서 얘가 매크로의 변수 또는 함수 형태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여기는 라지 x, 라지 y, 그죠? 대문자 x, y가 들어왔는데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스몰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우리가 코드를 하다 보면은 대문자랑 소문자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짰다. 코드를 짰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디버그를 하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x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는 것이 뜨죠. 아까랑은 다르게 얘가 대문자인데 얘가 원래는 대문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소문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쭉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이 에러 메시지가 어느 라인에서 지금 떠 있냐면 5번째 라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고 diff abs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에러 식별자 x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받아들이는 어떤 매개 변수는 라지 x, 라지 y인데 실제로 이 안에서 계산되는 것은 스몰 x와 스몰 y, 그러니까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5,7, 5랑 7이라는 값이 대문자 x랑 대문자 y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소문자 x와 소문자 y에 대한 내용은 지금 떠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래, 뭐 이게 여기는 받아들인 건 대문자다, 그리고 안에서 찾고 있는 거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서로 그 갭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알겠어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얘가 그 매크로 함수가 아니고요, 이 안쪽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뜰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라지인데, 라지 x, 라지 y인데 왜 안에서 계산되는 어떤 변수들은 스몰 x와 스몰 y냐 라는 식으로 해서 에러를 내뱉고 이 라인, 두 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건데, 지금은 선행 처리가 끝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 컴파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용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컴파일 그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코드를 디버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준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복잡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작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크로를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왔고요. 그러면은 이 매크로를 언제쯤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매크로 함수를 언제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작은 크기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줄 정도의 크기의 작은 함수 같은 경우는 매크로로 작성하는 것도 쉽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뭔가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함수를 쓰지 않고 일반 함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또는 if, else, for 같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여기서는 실행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어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이런 느낌으로 작성할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그 방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코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크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차라리 그냥 일반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굉장히 많은 빈도로, 굉장히 많은 횟수로 호출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출이 굉장히 많은 함수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빠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퍼포먼스, 그러니까 계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괜찮겠다. 대신에 그 함수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어떤 여지가 좀 적은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쓰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챕터 27로 넘어갈 건데요. 챕터 27은 파일의 분할과 헤더 파일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27-1 파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작성했었던 코드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의 .c라는 파일 내에
전역 변수, 메인 함수, 여기 미안해요. 여기가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서브 함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세 가지로 등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역 변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브 함수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인 함수 부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세 개의 파일, 예를 들면 여기는 num.c, 여기는 func.c, 그 다음에 이쪽은 main.c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코드를 짜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 내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메인문에서 getNum이라는 함수를 불러드릴 때 이 getNum은 같은 파일 내에 여기에 있지 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얘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냥 num이라는 변수만 선언을 해주면 되니까.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요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면 num에다가 값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num을 리턴해 주는 어떤 그 함수들인데, num이란 것이 아예 이 파일 내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 파일 내에는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 increment라는 어떤 함수가 코드 컴파일 될 때 에러를 내뱉게 될 겁니다. num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메인문에서는 increment라는 함수를 불러 들어와야 되는데, 메인문도 마찬가지로 이 func.c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안에 main.c라는 파일 안에서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increment라는 함수가 없고 에러를 내뱉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쪼개서 사용할 경우에는 요런 특수한 어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선언 및 정의 사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선언이나 아니면 그 변수 또는 함수의 정의 사실을 컴파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문장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면은 num.c는 그대로고요. 그죠? num.c는 그대로고 대신에 func.c의 제일 윗부분이 increment 함수에 대한 시작 부분이었는데 이 윗부분에 이런 식의 명령어를 한 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extern이라는 것이 external,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운드 바깥에 있다는 뜻에서 extern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어떤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변수를 가지고 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지금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져온 변수의 자료형은 int형이고요. 그래서 extern이라는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설령 num.c랑 func.c가 서로 다른 파일이더라도 여기 이쪽에 있는 num.c 쪽에 있는 여기 num이라는 변수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인문에서는 increment라는 그 함수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 increment가 name.c 입장에서는 바깥에, 그죠? main.c라는 파일 바깥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xtern을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extern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 또는 변수들을 외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이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라고 지시를 해주는 어떤 용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 있죠.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원본 파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저장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여기 세 개의 파일로 쪼개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extern이라는 것이 없을 때랑 extern이 정의가 되었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 넘어왔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그 num.c, func.c, main.c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지금 만들어놨던 이 26.c라는 것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새로 파일을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새 항목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c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오른쪽 추가 새 항목, 그 다음에 여기다가 func.c 파일을 추가해 줍시다. 마지막으로 main.c 값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요걸 나눌 건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 코드를 짜놓고 얘를 쪼개는 거니까 일단은
일단 요거 두 개는 일단 삭제를 합시다. main.c만 가지고 일단 코드를 짤게요. 우리가 지금 짜볼 코드 같은 경우는 580페이지 있는 simple one file.c라는 부분 있죠?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include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int num은 0. 그 다음에 void increment void return 미안해요. return rom 플러스 값을 추가해주는 거, 더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 get num void return num 그죠?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리고 바로 닫고 printf num은 선택이 /n 그 다음에 get num 그 다음에 increment 그 다음에 printf num %d /n get num 이런 식으로 인크리멘트를 이용해서 값을 0에서부터 쭉 올려주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increment 그 다음에 printf num은 %d /n get num return 0 코드를 짜면은 별로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네요. 문제가 없었고 실행해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냐? 아, 이거 잘못했네요. 무엇을 잘못했냐? 여기에 소괄호를 쳐줘야 되네요. 쳐주고요. 시작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 getNum이라는 것도 그렇고 increment도 그렇고 num이라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increment는 num이라는 값을 플러스 1 시켜줘서 리턴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Num 같은 경우는 값을 리턴하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ain.c라는 파일 내에 다 구분 지어서 다 이제 뭉뚱그려서 코딩을 했던 거고,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이 소스 파일에다가 새 항목 여기다가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num.c라는 미안해요. 이게 방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아까 내가 main.c 말고 num.c랑 func.c라는 파일을 이미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소스 파일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추가, 그 다음에 기존 항목 이렇게 클릭해 준 다음에 작성되었었던 num과 func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아까는 아예 이 func, func.c, num.c라는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방금은 기존에 만들어진 파일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옮겨봅시다. 지금 옮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그림 27-1 단순한 구조의 파일 분할이라는 부분과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두 부분을 잘라서 펑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디버깅을 하면요, 뭔가 문제가 부르르 나오죠? 여기 보면은 num,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increment getNum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extern은 int형을 반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extern이라는 것을 쓰면은 이러한 문제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여기다가 extern,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인크리먼트가 있고 보이드 형태의 인크리먼트, 인트형의 겟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드 인크리먼트, 그 다음에 extern int죠. 네, int getNum void, int getNum void 이런 식으로 extern이라는 표현을 이용을 해줘서 코드를 짜줬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좀 잘못한 건데요. 뭐냐면은 여기 extern int num이라는 것이 메인에서 쓰지 않아요. num이라는 값이. 대신에 fun크라는 값에서 fun크라는 그 파일 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작성을 시켜줘야겠네요. 그래서 extern 바깥에 있는 num이라는 int 형태의 그 변수를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요. 컴파일하면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시작으로는 이렇게 num 012. 그래서 아까는 main.c에다가 모든 변수랑 함수들이 다 정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 3개로 쪼개가지고, 그죠? 쪼개가지고 프로그램 똑같이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외부에 어떤 변수나 함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만 그 현재 파일 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변수라든지 함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전역 변수에서 스태틱을 선언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틱이라는 것을 어떤 함수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 내의 지역 변수에서 썼다고 하면은 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함수, simplefunc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메모리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num이라는 값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똑같이 스태틱이라는 걸 붙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지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을 붙인 거고, 이번에는 전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파일을 이렇게 3개로 쪼개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 데이터를 쓸 건데, 쓰게 되는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질 건데, 어떠한 것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것을 붙여요. 예를 들면은 num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스태틱을 붙여주면,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파일에서 현재 파일 내에 있는 현재 파일에서 정의된 어떤 num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를 가져갈 수 없게끔, 그러니까 현재 이 파일 내에서만 num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앞에 있는 이 스태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 소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방금까지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은 여기 27-2 둘 이상의 파일을 컴파일하는 방법과 스태틱에 대한 고찰이라는 챕터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um.c, func.c, main.c라는 파일로 쪼개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내가 학생들한테 파일을 이제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새로 파일을 만들면서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좀 통해가지고 아니면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실습을 통해가지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전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을 부여를 했는데 함수에도 스태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까와 동일하게 외부 파일에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함수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27-3 헤더 파일의 디자인과 활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header1.h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header2.h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개의 어떤 파일 내에 어떤 약간은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무슨 뜻이냐 어떤 우리가 봤던 정형화된 형식으로 코딩하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main.c에서는 header1.h, header2.h를 include 형태로 이렇게 불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include는 우리가 보는 그 C 언어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또는 그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메인문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다가 header1.h, header2.h라는 것을 include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요거랑 동일하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요거죠. 여기 header 1.h라는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됐었고 요거를 그대로 다 포함시키도록 include라는 것이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포함시키도록 하고 header 2.h에 저장되어 있는 이 부분도 그대로 포함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 처리를 한 이후의 결과물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put s 여기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return 0라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들이 이렇게 적절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헤더 파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쪽 가면 헤더 파일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의 장점을 설명을 하면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요 정도만 헤더 파일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어떤 다른 함수에서 불러와서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헤더 파일에는 어떤 것이든 넣을 수 있는데 아무거나 넣게 되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특정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include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 헤더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stdio.h라든지 아니면은 뭐 stream.h라든지 등등등 뭔가 기본, 그러니까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꺽쇠 형태의 괄호를 친 다음에 이 안쪽에 헤더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tdio.h라는 우리가 계속 썼었던 요 헤더 파일이 꺽쇠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stdio.h라는 것은 어떤 기본 헤더 파일의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C 언어를 사용할 때 쓰는 어떤 폴더 내에서 stdio.h라는 파일을 불러 들어오자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는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가 우리가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꺽쇠가 아니라 이렇게 따옴표라고 하죠. 따옴표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 아니니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폴더 내에서 이 헤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더 파일의 이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요. 헤더 파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헤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A라는 폴더 내에 A.H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 라는 것을 여기 다운표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보통 이렇게 윈도우 이거 이전에 경로, 그러니까 이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 어느 폴더 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명 중에는 절대 경로라는 것이 있고요. 경로라는 것이 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path라고 부르는 부분,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절대 경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경로는 뭐냐면은 가장 상위 폴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쓰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의 가장 상위가 C 드라이브 라는 부분이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header.h라는 파일을 C 드라이브에 C 파워 그 다음에 그 안에 my project라는 폴더 내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전체 절대 경로는 이렇게 C 드라이브에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절대 경로 지정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없이 그냥 C 파워 여기 역슬래시 한 다음에 C 파워 슬래시 C 파워 그 다음에 my project 그 다음에 header.h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런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안해요. 프로그램의 위치라기보다는 이 헤더 파일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헤더 파일이 이 폴더 내에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C 파워
마이 프로젝트 폴더 내에 header.h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프로그램 파일을 어느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실행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예를 들면 header.h라는 파일을 my project라는 폴더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cpower라는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header.h라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경로를 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대 경로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 상대 경로 기반의 include 선언 부분을 보면요, 일단 앞쪽에 어떠한 폴더 이름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는 이 뜻은 뭐냐면 header.h라는 파일이 내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 그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 내에 같이 들어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디렉토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header.h라는 것이 현재 디렉토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앞에 릴리즈 그 다음에 돈표는 역슬래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릴리즈 역슬래시 헤더 0.h 라고 이제 상대 경로를 지정해주게 되면 얘는 뭐냐면 현재 폴더 내에 있는 릴리즈라는 폴더 안에 서브 폴더 안에 헤더 0.h 헤더 0.h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include로 선언을 했으니까 현재 폴더 아래쪽에 있는 릴리즈 폴더 내에서 헤더 0.h를 찾아봐야지 라고 프로그램이 이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여기 앞에 점점 그 다음에 역슬래시 또는 돈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그 디렉토리 또는 폴더 위에서 상위 폴더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위 폴더로 한번 넘어갔다가 여기에 폴더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근데 상위 폴더로 한번 넘어갔다가 여기서 cprog라는 폴더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점점 그 다음에 돈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폴더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내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내가 그 코드를 짠 그 위치에서 한 단계 디렉토리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cprog라는 폴더를 찾아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내부의 서브 헤더 1.h라는 파일을 읽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비슷하게 점점 돈표를 두 번 쓰게 되면요, 두 번 올라가요.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myheader라는 그 폴더를 찾고 이 안에서 header2.h라는 파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상대 경로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해서 상대라는 것이 렐러티브 이런 느낌인데 현재 폴더에서 상대적으로 위로 상위 폴더로 가느냐 아니면 하위 폴더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폴더 내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는 것이 상대 경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내가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인 어떤 폴더 경로 안에만 파일이 있으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를 들면 C 드라이브든지 D 드라이브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 경로를 써주는 것이 더 절대 경로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헤더 파일에 어떤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 헤더 파일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일인데 이 파일 내에는 어떤 값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런 것들, 익스터널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 있죠. 익스터널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명령문 같은 것들 있죠. 또는 뭔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 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헤더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소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7개의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7개의 파일의 이름은 베이직, 여기 aris라고 적혀 있는 게 arithmetic이라고 해서 연산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basic aris.h 헤더 파일의 이름이고요. basic aris.c C 언어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RS, 그러니까 어떤 요건가 봐요. 어떤 면적 같은 걸 계산해주는, 넓이를 계산해주는 어떤 그 파일인가 봐요. 그래서 area rs.h, area rs.c, 그 다음에 round rs.h. 이 라운드란 것이 둘레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름이라서 그 코드의 이름이라서 round rs.h, 또 그리고 round rs.c 라고 파일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main.c, 메인 부분에 대한 이제 C 언어, C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총 7개의 코드를 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 뒤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비주얼 C++에서 코드를 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작성했었던 요 세 가지 파일은요, 그냥 삭제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고 하면은 책 592페이지에 있는 basic rs.h부터 594페이지에 있는 main.c까지 여기까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있네요. 이거 헤더 파일 있죠? 요걸 다 클릭을 해줘요. 헤더 파일을 클릭을 해주고 이름을 basic rs.h 라고 추가를 해줍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define pi 3.1415, 그 다음에 더블 add 더블 num1 더블 num2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add라는 그 전역 함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요거는 매크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변수가 아닌 일반적인 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이렇게 그죠? 그 세미콜론을 붙여줘가지고 이 라인의 끝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매크로 함수 또는 이 매크로 변수에는 뒤쪽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끝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해보면은 더블 min 더블 num1 더블 num2 더블 월 더블 num1 더블 num2 그 다음에 더블 div 더블 num1 더블 num2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책에 있는 대로 이게 뭐냐면 4층 연산이에요. add 플러스 해달라, num1과 num2를 더해달라, 그 다음에 min 마이너스 num1과 num2를 빼달라,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num1과 num2를 곱해줘라, 그 다음에 divide num1과 num2를 나눠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함수를 만들 건데 얘를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basic rs.c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줍시다. 여기다가 C++ 파일로 설정을 해주고 basic rs.c 라는 파일을 만들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add 더블 num1 더블 num2 return num1 더하기 num2 두 가지의 매개 변수 받은 변수들을 더해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더블 min 더블 여기는 똑같을 테니까 그냥 컨트롤 C를 할게요. 그 다음에 return num1 마이너스 num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in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개 다 아마 곱해주는 거겠죠?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divide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4층 연산에 대한 코드가 짜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area rs.c 593페이지에 있는 미안해요. 592페이지에 있는 area rs.h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헤더 파일
area rs.h 추가해주고요. 더블 트라이앵글 에어리아 더블 베이스 더블 하이트 이거는 높이를 뜻해요.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circle area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주는 부분이랑 원의 면적 계산해주는 부분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area rs.h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추가합시다. 추가를 더 해서 이번에는 area rs.c 593페이지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해주고요. 여기는 include basic rs 지금 여기 보면은 basic rs.h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러한 폴더 내에 이러한 절대 의미를 가진 폴더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basic rs.h라는 것을 파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준 거죠. basic rs.h 됐고요. 지금 여기서 basic rs.h라는 것을 include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area rs.c 부분에서 basic rs.h에 선언되어 있는 있죠? 여기는 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nclude를 했고요. 더블 트라이앵글 area 더블 베이스 더블 하이트 리턴 div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basic rs.h에서 나왔죠. 그죠? 그것 때문인 거고 요거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주면서 이 비주얼 C++에서는 이 div라는 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ouble div, double num1, double num2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더블형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멀티플라이까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이라는 함수가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베이스 그 다음에 하이트 콤마 2 그래서 가로축이랑 높이축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식으로 코드를 짰고요. 그 다음에는 더블 트러플 히어리어 더블 와드 이거는 레디어스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경에 대한 변수고요. 리턴 두 번 멀티플라이 두 번 해주고요. 와드 파이 지금 보여준 거는 얘는 매개 변수 입력을 받는 거고요. 이 파이라는 것은 어디서 받냐고 하면은 이 basic rs.h의 파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줬고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더 있는 것은 함수 체인저가 남았습니다. 요거 해줘야죠. 괄호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작성한 거는 round rs.h 부분입니다. 4개 작성했고 한 개 더 헤더 파일로 해서 round rs.h 추가해주고요. 얘는 아마 둘레를 측정하는 것 같아요. 더블 rectangle round 더블 베이스 더블 하이트 더블로 스퀘어 라운드 그죠? 스퀘어 라운드 더블 사이드 여기까지고요. 한 개 더 추가해 줍시다. 무엇 C8 라운드 rs.c 만들어 주고요. include 아까랑 마찬가지로 basic rs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rectangle round 더블 base 더블 height 그죠? 그 다음에
return 뭘 add base height 2 그 다음에 더블 square round 더블 side 이거는 return 뭘 side, 4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사각형인데 사각형 정사각형인데 한쪽 그 길이가 사이드라는 변수로 값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4배로 곱해가지고 굴레를 계산해주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부분 메인.c 594페이지 내용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메인.c 아이고 이게 디스크 이미터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다른 예제를 만들면서 다른 예제를 풀면서 main.c라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main.c를 부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전 내용이니까 그냥 다 날리고 새로 작성을 합시다. 일단 stdio.h 이 부분 넣어줘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include를 어떻게 해주냐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area rs 이걸 해줍니다. 이거를 해주고요. 위에 있는 것과 다른 거는 얘는 꺽쇠, 얘는 다운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라운드 rs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다음에 printf 삼각형 넓이 밑변 4 높이 2는 %g n 콤마 트라이앵글 앵글 에어리어 4,2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원 넓이 안지름 3인 경우에 %g n 요거 집어줘야겠네요. 자, 하고 circle area 3 이렇게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직사각형 룰렛 밑변 2.5 높이 5.2 그 다음에 g n 그 다음에 렉탱글 라운드 2.5, 5.2 집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정사각형 둘레 그 다음에 길이 3은 %g n 그 다음에 square round 3 이렇게 만들어주고 return 0 최종적으로 다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파일들을 다 만들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일단 어디냐? 스퀘어 라운드 외부 창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잠깐만요. 스퀘어 라운드 외부 창조에 문제가 있다. 한 개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창조입니다. 아마 스퀘어 라운드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퀘어 라운드 더블 사이트 여기 있네요. UARE 요거네요. 여기 함수 이름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됐나요? 네, 디버그 잘 됐고 자, 실행시키면은 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12. 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헤더 파일과 여러 개의 그 C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이 어떠한 종속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헤더 파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해줌으로써 이런 헤더 파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변수나 함수의 정보가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만 링크를 잘 시켜주면은 파일 개수가 얼만큼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코드들은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다 몽땅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코드 내의 어떤 양이라든지 양이 워낙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코드 내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쪼개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부피가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쪼개서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헤더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한 개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이직 rs.h에 있는 요 define 파일 3.1415라든지 add min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정의가 되면 외부 파일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예를 들면 라운드 rs.c 보면은 여기 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여기도 뭘이라는 어떤 그 함수가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 rs 쪽에서도 뭘이라는 그러니까 함수가 불려졌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파일에서 이 변수나 함수들을 끌어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헤더 파일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변수나 함수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되게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26이랑 27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챕터 26이랑 27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뒷부분 생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뒤쪽의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심화적인 부분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랑 심화 부분까지 다 배웠다면은 이 열혈 C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거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떼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C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C 언어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C 언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익히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향후에 뭐 수업에서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취미 삼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그 소화를 한 다음에 그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 언어라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업이 우리 1학년 때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시기에 조금 더 잘 배워 놓으면 조금 더 복습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익혀 놓으면은 향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이후에도 혹시 더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 듣느라 고생을 했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